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는 아무리 자식에게 잘해봐야 나이 들면 뒷방 늙은이 되는 건 시간 문제구나.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못 모르는 20대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매일 시댁 눈치만 보면서 살다가 제 생각이나 의견이라고는 내본 적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남편 위로 형이랑 누나가 있는데 3남매 중 저희 신랑이 막내예요. 특히나 남편이 형이랑 10살 차이가 나고 누나랑은 8살 차이가 나다 보니 시댁 식구들이 남편을 어린애 취급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하기 싫지만 시댁에서 막내 며느리인 저는 시댁에 있는 강아지보다도 서열이 낮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아니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지만 제가 체감상 느끼는 시댁에서의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도 친정에서 막내예요. 그런데도 시댁은 우리 집하고는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막내라서 오빠와 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도 저라면 끔찍해 하셨고요. 그런데 시댁은 달랐습니다. 항상 남편을 어린애 취급하는 건 물론이었고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의견은 아예 들어주지 않았어요. 결혼 초기부터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생일이라 제가 시댁 식구들을 모두 초대하려고 했어요. 시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저희 신혼집에 와보지 못하셨으니까요.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신기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은 아는데 원래 우리 집은 생일 안 챙겨. 형이랑 누나 바쁠 때는 부모님 생일도 안 챙겼는데 내 생일을 챙기겠어? 저는 남편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형제라고 해봐야 셋인데 왜 생일을 안 챙기냐고요. 거기다가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부모님 생신을 안 챙길 수 있냐고 저도 모르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집도 챙기긴 챙겼었는데 형이랑 누나가 결혼하고 나서는 다들 바쁘다고 1년에 명절 2번만 챙기자고 했어. 시댁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랍니다. 예전에는 다들 서울에 살지 않았어도 자주 모이기도 했었다는데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시누이까지 결혼하고 나선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1년에 2번? 아무리 바빠도 가족끼리 어떻게 그러고 살아?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안 서운해하셔? 저는 아무리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서울하고 충청도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자식들이 부모를 1년에 딱 2번만 보러 간다는 게 이상했어요. 나도 형이랑 누나한테 좋게 말해봤지. 근데 워낙 형이랑 누나랑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씨알도 안 먹혀. 그래서 부모님 댁 가고 싶으면 그냥 나만 혼자 내려갔다 오기도 했어. 연애할 때야 당연히 몰랐지만 결혼하고 보니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집안일에 소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유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아주버님이랑 시누이가 결혼 전 장사하겠다고 둘이 서울에 올라와 식당을 차렸었는데 그게 잘 안 됐는지 사이가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두 분 다 결혼하고 각자 배우자가 생기고 나서는 서로 돈 문제까지 엉켜서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몇 년을 아예 안 만나다시피 하시다가 몇 년 전부터 시아버지의 호통에 명절에만 잠깐 만난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앞으로 병원 갈 일도 많고 챙겨드려야 할 것도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럼 우리가 잘 챙겨드리자. 에이, 괜찮아. 형이랑 누나도 나 몰라라 하는데 당신까지 고생시킬 수 없지.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자식인데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이 들으면 요즘 무슨 그런 며느리가 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서도 제가 막내라 부모님 연세가 많으세요. 친정 부모님이 퇴직하시고 지방으로 귀농하셨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젊어서도 안 하던 농사일을 하려니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 갈 일이 자주 생겼는데 지방에 있으니 큰 병원에 다니려면 서울에 자주 올라와야 하더라고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열감기가 나서 약을 먹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경계까지 하신 거예요. 옆에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당황해서 곧바로 119에 연락을 했는데도 주변에 큰 병원이 없어서 큰일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친정부모님은 실컷하고 놀라셔서 바로 시골집을 처분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오셨어요. 그때 일을 겪고 나니 어르신들도 연세가 들고 나면 자식들의 보살핌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원도 병원이지만 요즘은 다 디지털 시대다 보니 어디를 가나 핸드폰을 필요로 하고 주문조차도 기계로 해야 하잖아요. 자식이 아니면 누가 어르신들을 도와주겠어요.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도 나이가 많으니 저와 남편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이면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니 말로만 하지 말고 알아서 잘 챙겨드려야지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분위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남편 말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명절이 아니면 식구들끼리 연락도 잘 안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가족들과 자주 어울리고 부모님도 자주 만나러 가고 싶어서 아주버님과 시누이 사이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어리고 막내다 보니 남편이 아주버님이나 시누이에게 이야기를 해도 둘 다 듣지도 않을 뿐더러 시부모님도 자식들 사이가 돈 때문에 안 좋아지게 된 꼴을 보기 싫다고 와서 싸울 바에야 차라리 오지 말라고 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랬으니 동생 생일 같은 건 당연히 관심이 없었죠. 저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남편 생일인데 이대로 넘어가기 아쉬워서 제가 따로 시누이에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남편 생일 겸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언제쯤 괜찮으신가 해서요. 그런데 시누이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올케는 젊어서 그런가? 사는 게 마냥 신이 나는가 봐. 근데 어쩌지? 난 아니야. 이 나이까지 먹고 살겠다고 바등바등 아주 생일이고 뭐고 그런 거 챙길 여유 없어. 저는 집안에 새로 들어온 일원으로서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보려고 노력한 건데 뭔가 굉장히 잘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이나 한 끼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놀러 오세요.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시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오히려 그런 제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몰아쉬었어요. 올케는 눈치도 참 없네. 나랑 오빠랑 사이 안 좋다는 얘기 못 들었어? 우리 동생 생일이라고 기분 좋게 마주 앉아서 밥 먹을 사이 아니니까 다시는 이런 일 가지고 연락하지 마. 시누이는 쓸데없는 일로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로서는 나름 용기 내서 한 이야기인데 바로 면박을 받아버리니 자존감이 확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곧바로 아주버님에게 전화하려다가 괜히 긴장돼서 동서인 형님에게 슬쩍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에게 남편 생일이라 시부모님이랑 가족들을 다 모아서 집에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께서 한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동서 마음 모르는 거 아닌데 괜한 일 하지 마. 이제 동서도 우리 식구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우리 시댁 보통 집안 아니야. 동서야 아직 어리니까 형제끼리 돈 가지고 왜 그렇게들 바등바등 싸우나 싶겠지만 이게 다 아버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돈도 많으시면서 매일 꽁꽁 싸매고 한 푼도 안 내놓으시니 자식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지. 형님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형님이나 시누이나 저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더 많고 결혼 생활도 훨씬 더 오래 하셨으니 당연히 제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거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부모든 형제든 다 외면하고 사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저로서는 이대로 넘어가기 아쉬워서 남편 생일 전 주말에 충청도에 계시는 시부모님께 서울에 놀러 오시라고 했어요.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만날 생각이 없으시니 시부모님만이라도 초대해서 시간을 보내려고요. 남편 생일은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제가 준비한 식사도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고맙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서울에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서울 구경하기가 어려웠는데 우리 막내 며느리가 들어오니 내가 서울 구경도 하고 너무 좋네. 그러게 집도 너무 깨끗하게 잘 꾸며놨고 음식도 맛있다. 우리 아들이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예쁘고 싹싹한 아내를 얻었을꼬. 남편이 늦둥이다 보니 시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보다 어린 저를 더 귀엽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주말 내내 저와 남편과 서울에서 시간을 보내시고는 일요일 저녁 버스로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늦은 저녁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늦은 시간에 남편도 아닌 저에게 전화해서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결국은 주말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밥 먹었다며?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영악하네. 올케가 그런다고 뭐라도 떨어질 것 같아? 우리 아버지 독한 양반이야. 이쁜 짓 좀 한다고 콩고물 같은 거 절대 없어. 신우이는 다짜고짜 전화해서 마치 제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생일 파티를 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야기하더군요. 저도 그날은 신우이의 무례함에 기분이 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부모님 좀 집에 초대한 거 가지고 의도는 무슨 의도예요. 저 그런 거 절대 바라고 한 일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 전부터 시누이든 아주머님이든 다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저도 어려워서 조심하느라 말도 잘 못하고 매일 우물쭈물했더니만 저를 바보로 알았나 봐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한순간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올케, 자기 되게 웃긴다. 막내는 아버지랑 사이가 좋고 나랑 오빠는 부모님하고 대면대면 사니까 올케가 우리한테 함부로 해도 되는 것 같아? 형님,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누구보다 시댁 식구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동서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하는 건데 나랑 오빠도 원래부터 아버지랑 이렇게 지냈던 거 아니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던 양반이라고. 그 놓친 애가. 암튼 나랑 오빠가 지금은 집안에서 찬밥 같아도 올케 하나 상대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괜한 머리 굴리지 말고 조심해. 내가 올케 똑똑히 지켜볼 거니까. 신우이는 자기 할 말만 툭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뒤통수라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기분이 찝찝하고 안 좋았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우리 누나가 형이랑 가게 접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서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 좀 해줘. 남편은 형이나 누나나 우리랑 세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서 그러는 거니 저에게 이해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시누이와는 연락도 자주 하고 가끔 따로 보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나가 예민한 성격이라 자기가 힘든 건 아는데 형은 몰라도 내가 누나는 미워할 수가 없어. 나 어릴 때 부모님이 바쁘셔서 누나가 나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다 했거든. 안 자고 울면 잠들 때까지 업어주고. 남편은 시누이와 어릴 때부터 정이 각별했대요. 시누이가 저에게 자꾸만 싫은 소리를 하는 게 시누이가 남편을 아끼고 걱정해서랍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편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본인이야 형제니 사이가 좋든 나쁘든 어려울 게 없어도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는 불편할 일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시댁 식구들하고 잘 보내보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그 뒤로도 시누이와는 썩 관계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시누이와는 자주 만날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사이가 썩 좋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시누이가 더 이상하더라고요.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인 게 시누이는 툭하면 저에게 전화해서 아주버님이나 형님 욕을 하는 것도 모자라 명절이 다가오면 제게 전화해서 명절 계획 같은 걸 물었어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번 설에는 올케가 갈비랑 전 좀 해오는 게 어때?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제사 지낸다고 몇 날 며칠 전부터 시장 보고 음식 준비하시잖아. 큰며느리라고 있어봐야 시댁 제사고 보고 신경도 안 쓰는데 막내 며느리인 올케라도 며느리 노릇해야지. 시누이는 웬만한 시어머니보다 더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안 하시던 시집살이를 시켰습니다. 저 이번에는 친정에 먼저 들렸다가 내려가기로 해서 명절 당일에나 내려갈 것 같아요. 어머님 힘드시다고 하시면 제가 갈비랑 저는 따로 주문해서 가지고 갈게요. 제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 같은 건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제 할 말은 합니다. 슈니가 정말로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같이 일찍 가서 음식 준비하자고 했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명색이 딸인 시누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에게 큰며느리인 형님 욕까지 흘리고 만만한 저에게 다 덤탱이 씌우려고 하는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을 하니 맞장구도 쳐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올케, 우리 집 제사 지내는 거 몰라? 조상님들 드시는 제사상에 누가 불순하게 사온 음식을 올리니? 시누이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친정도 제사 지내는데요. 몇 년 전부터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다고 따로 다 주문해서 하세요. 근데 집에서 기름 냄새 풍기면서 힘들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따로 전화드려서 상의할 테니 형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시누이에게 더는 잔소리 듣고 싶지 않아 말을 잘랐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따로 통화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제 말에 심통이 난 시누이가 목소리를 쫙 깔더군요.
이제는 하다하다 10살 넘게 어린 올케까지 날 무시하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형님, 저 절대 형님 기분 상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자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시니까. 신우이는 겪으면 겪을수록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우이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무시한다, 두고 봐라, 지켜보겠다 경고했어요. 우리 착한 막내가 결혼하더니 누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쓴다 했더니만 이제 보니까 올케가 다 뒤에서 조정하고 있었던 거구나. 사람이 미쳐서 팔딱팔딱 뛰겠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을 두고 하는 말이더군요. 결혼하고 신우이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한 건 손에 꼽힐 정도였는데 툭하면 전화해서 본인 스트레스를 괜히 저한테 풀어대니 정말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이래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든다고 한 거야. 자고로 여자가 조신하게 입이 무거워야 하는데 어른들이 말하면 한마디도 안 주고 꼬박꼬박 말대꾸라니. 아휴,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며느리 복이 하나도 없을까. 신이는 드디어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급기야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고 막말을 해댔습니다. 결혼하겠다고 제가 시댁에 인사 왔을 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들었대요. 형님 그만 좀 하세요.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저한테 이러시면 저도 더는 가만히 안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어머,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올케 사람 이상하게 만든다. 올케 진짜 못 쓰겠구나. 신우이와 이야기하다 보면 금방이라도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신우이와 통화한 날은 남편까지 미워질 정도로 짜증이 났어요.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나 후회까지 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친구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소개한 친구에게 듣기로는 남편이 시골에서 꽤 땅부자인 집안의 늦둥이 막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있는 집에서 곱게 자란 부잣집 도련님 같기도 하다고요. 저도 속물인 게 그 말에 홀떡 넘어가 소개팅을 하기도 전부터 남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선자가 했던 말이 다 맞았어요. 남편은 땅 부잣집 막내 아들의 성격도 온순하고 착했어요. 연애하는 1년 동안 남편이 사소한데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형제가 많은 집의 막내로 자라서 워낙 성격이 밝고 싫은 소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은 성격이 잘 맞아서 결혼하고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시댁에만 가면 신우이와 아주버님 때문에 화가 나서 참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신우이와 아주버님이 심하긴 해요. 1년에 딱 2번 명절에만 만나는데도 시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언성을 높이고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항상 돈 때문이에요. 저는 아주버님과 신우이가 동업을 한 줄 알았는데 동업을 한 건 아니고 아주버님이 하는 식당에서 신우이가 일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월급 말고도 자꾸만 돈을 가불해서는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사장 신용까지 하니 아주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나 보더라고요. 너 그때 가불해서 간 700은 도대체 언제 갚을 거냐? 내가 너 때문에 애들 엄마 볼 낯이 없다 없어.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돈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돈 있었으면 벌써 갚았지. 없는 걸 어떡해. 아이고 그만 좀 못해? 이것들이 엄마 앞에 두고 뭐하는 짓들이야. 엄마 2년 말하는 것 좀 봐요. 자기가 꼭 갚겠다고 사정사정해서 빌려준 건데 지금 와서 없다고 배째라잖아요. 내가 언제 배째라 그랬어. 오빠가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못 주냐? 그만 안 해. 내가 너희 년놈들 때문에 속이 썩는다 썩어. 동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혜연아 이따 아버지 앞에서도 그렇게 싸워라. 그랬다가는 너희 둘 다 쫓겨날 줄 알아. 아버지가 돈 좀 달라고 했을 때 척척 줬어봐. 형제들이 그깟 700만 원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겠어? 뭐?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 좀 봐. 너희 아버지가 돈을 안 줬어? 너희들이 주는 족족 다 날리고 쓸데없는 데다가 쓰니까 다시는 안 주겠다고 한 거 아니야? 제가 시집 오기 전의 일이라 저는 몰랐었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처음부터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 주려고 숨겨두신 건 아니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신우이가 결혼할 때 서울에 아파트도 한 채씩 해주고 처음 식당을 열 때 투자도 해주셨는데 둘 다 그걸 다 날렸대요. 아주버님은 식당만 3번 해서 다 망해먹었고 신우이는 전 남편이 사기를 당해서 아파트를 날리고 빚까지 져서 이혼하고도 그 빚을 갚느라 꽤 고생했나 보더라고요. 도와줘도 매번 같은 꼴을 보니 시아버지도 질려서 더는 자식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신 거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몇 번 보지도 않았었는데 아주버님이랑 시누이가 싸우는 꼴을 보면 지겨워서라도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이 너무도 허망했던 게 며칠 동안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요. 병원에서 췌장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원한다면 항암 치료를 해보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버티실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죠. 저와 남편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최대한 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연세는 많아도 지금까지 크게 아픈 적 없이 건강하셨어요. 항암이든 뭐든 조금이라도 더 사실 수 있는 거면 다 해주세요. 남편은 하루든 한 달이든 어머니가 더 살 수 있다면 뭐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병원비를 이야기하며 암을 낫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한 고생을 왜 하냐고 했어요. 막내, 너는 의사 앞에서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병원에 호구 잡힐 일 있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시던 양반이 갑자기 암이라는데 그럼 치료도 안 해보고 돌아가시게 놔둬? 자식이라면 뭐라도 해봐야지. 항암을 하든 수술을 하든 뭐가 됐든 엄마가 나을 수 있으면 뭐든 하지. 근데 항암에도 오래 넘기기는 힘들다는데 굳이 뭐하러 늙은이 고생하게 해. 그래, 엄마 보험 줬는데 괜한 병원비 뭐하러 날려? 그럴 돈으로 좋은 거 사드리고 좋은 데 놀러 다니는 게 낫지. 그렇다고 시댁이 없는 집도 아니에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시아버지께서 땅도 많고 재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어머니 병원비 가지고 벌벌 따니 며느리인 제가 봐도 꼴보기 싫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그래도 화환 받으면 암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데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올케가 뭘 한다고 우리 집이래 나서. 우리 엄마는 딸인 내가 잘 알아. 병원 가는 거 싫어서 웬만큼 아파도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고 마는 양반인데 죽을 때까지 병원 신세 지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저는 남편 앞에서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가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셔서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항암 시작하면 본인들이 신경 써서 할 일이 많아지고 돈도 들어가니 항암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나 남편이 백날 이야기해봐야 들어주지 않을 게 뻔하니 저와 남편은 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원래 시댁에서 저와 남편의 의견은 씨알도 먹히지 않으니까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의사에게 진통제나 처방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가스로웠어요. 제 앞에서는 시어머니를 챙기라고 효녀인 척 그렇게 하더니만 어머니께서 말도 잘 못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더는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올라오고 나서도 마음이 좋지 않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울로 모시고 와서 항암 받게 해드리자고요. 남편도 내내 마음에 걸렸는지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날짜를 일주일 남기고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다정하고 자상했던 시어머니께서 암 판정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도 후회됐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든 서울로 모시고 올라와 바로 항암이라도 받게 해드렸어야 했는데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빨리 가버리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자식들도 많이 놀라고 비통해했지만 가장 충격을 받으신 건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겐 엄하셔도 시어머니와 관계가 돈독하셨거든요. 밭에서 일하든 산책을 하든 항상 두 분이 함께 셨고 주말 저녁이면 두 분이 항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막걸리를 드시다 잠들고는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시아버지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자식들도 없는 동네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실지 걱정돼서 저와 남편이 주말마다 자주 내려가 보았지만 시아버지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셨습니다. 식사하시라고 해도 반도 못 드시고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으셨고요. 이러다가 정말 병이라도 나실 것 같아 저와 남편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땅을 팔아 자식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거처를 옮기겠다고 하셨죠. 저와 남편이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떤 애냐고 물었을 땐 절대 이 집을 안 떠나겠다고 하시더니 어떤 심경의 변화로 땅까지 팔고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하신 건지 저와 남편은 의아했습니다. 분명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달라지신 게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다녀간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시누이도 시아버지가 걱정되긴 했는지 둘이 같이 와서 시아버지 밥도 사드리고 하룻밤도 자고 갔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시아버지께서 다니시는 한방병원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세요. 그럴 때면 저나 남편이 터미널로 모시러 갑니다. 며칠 뒤면 병원에 오시는 날이라 몇 시 버스를 타고 오시려나 궁금해서 제가 시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었는데요.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처음엔 또 어디 놀러 가시면서 핸드폰을 안 가져갔나 보다 했는데 저녁 시간이 지날 때까지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가 넘어갔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시아버지 댁 CCTV를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그 큰 집에 혼자 사시다 보니 걱정돼서 남편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안 어디에도 시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녁 6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 식사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CCTV 영상에 이상한 게 찍혔습니다. 마당 한편에 누가 누워있는 게 보이더군요. 화면을 확대해 확인해보니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곧바로 시아버지 댁 근처의 파출소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고 그 길로 남편과 시아버지 댁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으로 내려가던 중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응급실로 가던 중 다행히 정신을 차리셔서 현재 병원에 도착해 계시다고요. 보호자분은 언제 도착하시냐 그래서 곧 도착한다고 이야기를 할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경찰관의 전화를 빼서 받았습니다. 나 지금 당장 김 원장네 병원으로 옮길 거니까 너희들이 나 좀 서울로 데려가라. 시아버지는 다짜고짜 서울에 다니는 한방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갑자기 쓰러지셨으니 병원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무조건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검사부터 하고 가자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완강했습니다.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김 원장네 병원 가면 알아서 해줄 거야. 잔말 말고 그 병원에 데려다줘. 시아버지의 고집을 누가 이기겠어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 말씀대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의 한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진작 원장님과 따로 통화하셨는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입원 준비를 해두셨더라고요. 시아버지 입원 수속을 마치고 나서야 정신이 나서 그제야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반응이 아주 똑같더군요. 아니 죄수씨, 서울까지 올라가는 동안은 뭘 하다가 이제 와서 전화를 해요. 그리고 연세도 많은 양반이 갑자기 쓰러졌다는데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무작정 서울로 모시고 오면 돼요? 그러게. 노친네 병원에 갑자기 입원하면 누구더러 돌보라고 대책도 없이 병원부터 입원시켰대. 시아버지께서 입원하신 한방병원이 아주버님 댁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버님과 형님 본인들에게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그러는지 짜증부터 냈습니다. 아주머님도 아버님 성격 아시잖아요. 무작정 서울로 가자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말려요.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시아버지께 안부 전화도 잘 안 해서 쓰러지신 것도 모르고 있었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연락을 빨리 안 했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버지는 갑자기 왜 쓰러지신 거라는데 병원에선 뭐래? 아버지께서 우리 걱정할까봐 말을 안 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자꾸 손이 떨리고 머리도 어지럽고 앉았다 일어날 때 다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셔서 병원에서 검사하셨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뇌졸중 증상이 있다고 했다나 봐요. 당시에는 심각하지 않아서 약만 받아왔는데 오늘 오전에 밭 좀 보러 나가시다 갑자기 어지러워서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달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검사를 받으시긴 했나 봐요. 약만 먹으면 증상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지내시며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약주만 드시니 건강이 악화되나 보더라고요. 뭐? 뇌졸중? 어머, 우리 아버지 어떡해? 올케는 매일 아버지 모시고 병원 다니면서 그렇게 생색을 내더니 우리 아버지 아픈 것도 몰랐던 거야? 또 시작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시아버지께서 아픈 걸 몰랐냐며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시누이의 행동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튀어나왔어요. 형님, 저도 며느리지만 형님은 딸이에요. 형님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시누이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저도 괜히 시누이와 실랑이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만만한 저에게 지랄을 하니 저는 받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입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금방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일이 길어졌어요.
문제는 입원해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원한 지 2주가 지났을 때예요.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는데 시아버지께서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니 가족들이 오셔야 한다고 했죠. 저와 남편이 며칠 전 주말 갔을 때만 해도 눈을 맞추고 대화도 나눴는데 며칠 새에 잘 걷지도 못하시고 눈만 깜빡거리고 계시더라고요. 불러도 대답도 안 하시고 가족들도 하나도 못 알아보고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우리 아버지 갑자기 왜 이래요? 왜 날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건데? 며칠 사이 급격하게 변한 시아버지의 상태에 가족들 모두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만 해도 말씀도 하시고 가족들에게도 말도 했었는데 며칠 사이 눈도 잘 못 뜨는 건 물론이고 자식들 얼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중풍도 중풍인데 뇌경색 증상도 있고 환자분 연세도 있어서 그런지 진행이 빠르네요. 증상이 빠르다뇨? 그러면 아버지 이러시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심해질 거란 얘기예요? 네, 지난 2주 동안 여러 가지 치료를 진행했는데 효과가 거의 미비하다고 보셔야 돼요. 아마 환자분은 빠른 시일 내에 누워만 계시게 될 겁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을 거라는 원장 선생님의 극단적인 이야기에 남편은 어지러운지 몸을 비틀거렸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저도 놀라서 얼른 남편을 부축했어요. 원장님, 저희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실 분이 아니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남편은 인정할 수 없다며 원장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도 잘 알죠. 이 연세까지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관리 잘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저도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는 80이 넘은 연세에도 새벽이면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실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그랬던 분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달라지시니 가족들 모두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원장 선생님에게 방법이 없냐고 조르자 몸에 자극을 주는 도수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아마 크게 효과는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거라도 해주세요. 아버지 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자식들 이름은 부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눈물까지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저는 애써 위로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은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는 혹여나 남편이 또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럼 도수치료라도 더 해보겠다고 원장이 말을 하고 병실을 나가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입원 시일이 길어져서 중간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재산을 받겠다고 알랑방귀 낄 때는 언제고 이제와 시아버지 병원비는 아까운가 봐요. 저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그냥 제가 간호사를 따라 나갔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결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병원비를 중간 정산하고 병실에 돌아와 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더 치료해봐야 더 달라질 것도 없다는데 뭐하러 병원에 계시게 그냥 퇴원시키자. 그래, 아버지 보험도 없는데 한방병원 1인실이 말이 되니? 그냥 오늘 바로 퇴원시켜서 오빠가 모시고 가. 어머, 고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아버님을 왜 모시고 가요? 그럼 누가 모시고 가요? 오빠네가 여기서 제일 가깝고 재산도 제일 많이 받아가 놓고. 많이 받기는 너랑 나랑 그래봐야 얼마 차이 나지도 않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 김 원장이 하는 소리 못 들었어? 앞으로 누워서만 생활하게 되실 거라는데 집에 어떻게 데려가? 당장 요양원부터 알아봐야지. 하긴 앞으로 가만히 누워서 똥만 싸고 먹기만 할 텐데 요양원이 딱이긴 하지. 병실에 시아버지께서 버젓이 누워 계신 앞에서 아주버님은 무조건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더군요. 바로 얼마 전까지 시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땅을 물려받겠다고 알랑방귀 낄 때는 언제고 시아버지께서 정신마저 온전치 않다고 하자마자 곧바로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병실 좁고 냄새나서 답답해 죽겠어.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서 이야기할 거야? 어차피 요양원 알아보기로 결정 다 한 거니까 그만 집에 좀 가자. 그래. 간병인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뭐해. 나랑 애들 엄마가 바로 요양원 알아보고 비용 이야기해 줄 테니까 다음 달부터 알아서들 3분의 1씩 다 내. 어머,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오빠가 장남이라고 땅은 제일 많이 받아갔잖아. 그럼 당연히 요양원비는 오빠가 내야지. 뭐?
너 드디어 정신이 나갔냐? 땅은 나만 받았어? 재산은 딸도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고 야금야금 뺏어간 게 누군데? 웬일로 마음이 맞나 싶었더니만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병실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어요.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또 돈 이야기가 나오고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싸우기 시작했어요. 형 누나 그만 좀 해. 아버지 다 듣고 계시는데 이러고 싶어요? 평소 형과 누나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던 남편도 화가 났는지 웬일로 나서서 언성을 높였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남편의 말이 자기들밖에 모르는 형제들에게 들릴 리 없었죠. 이 자식이 어디서 누나랑 형 이야기하는데 끼어들여. 그렇게 아버지 걱정되면 네가 요양원비 다 내던지 아버지를 모시던지 하면 되잖아.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하는 행동에 질릴 대로 질린 저는 두 사람 다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니 생각할 틈도 없이 말부터 버럭 튀어나오더군요. 그만 좀 하세요. 멀쩡한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요양원은 무슨 요양원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모실게요. 저 이대로 아버님 보낼 수 없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짝 마른 몸으로 눈도 못 뜨고 병실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돌아가신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시아버지는 저에게까지 땅을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물론 재산 좀 받았다고 모시겠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며느리까지 자식들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겠다는 시아버지의 마음이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시아버지께서 저를 챙겨주셨던 걸 생각하면 앞으로 남은 생 제가 챙겨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멍한 얼굴로 병실에 누워만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순간 시아버지가 좀비로 변하기라도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놀라서 눈알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시아버지께서 조금 전과는 달리 너무도 멀쩡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니놈들이 변했을 리가 없지. 망할 놈들. 땅 준다고 했을 때는 온갖 가먼이설로 사람을 다 휘감아 놓더니만 배은망덕한 놈들. 감히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 아버지, 분명 준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멀쩡한 게 문제냐? 이 자식아! 막내가 내 땅 노리고 잘하는 거라고 애미가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라고 하더니만 그래, 내가 애초에 믿지도 않았어. 시아버지의 행동에 저와 남편은 둘 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멀쩡해도 너무 멀쩡했어요. 어찌됐든 다 떠나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너무도 멀쩡하게 저에게 다가온 시아버지께서 저와 남편의 손을 지그시 잡았어요. 저 년놈들이 헛소리해서 하마터면 내가 깜빡 속을 뻔했지 뭐냐. 고맙다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이제 나한텐 너희뿐이다. 저는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다 꾸민 일이라네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서울에 올라오겠다고 하신 게 아주버님과 시누이의 작품이었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서부터 아주버님이랑 시어머니가 둘이 짝짝꿍을 하더니만 어느새 다시 가까워져서는 같이 식당을 다시 하려나 했나 봐요. 그것도 이번엔 아주 작정하고 크게 말이죠.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나 둘은 자금이 없으니 이 김에 시아버지에게 땅을 팔게 할 작정으로 남편과 저를 이용한 겁니다. 아버지, 저도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애가 장가가더니만 아주 이상해졌어요. 제가 괜히 분란 만드는 것 같아서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항암하면 어머니 좀 더 사실 수 있다고 했는데도 그걸 글쎄 우리한테 또 일절 이야기 안 하고 더 방법 없다고 그냥 약만 드시게 한 거더라니까요. 뭐? 그게 진짜야? 아버지,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뭐하러 하겠어요. 우리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아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말도 안 돼. 우리 순진한 막내놈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막내가 어디 그러래야. 아버지가 예뻐하는 그 막내 며느리가 우리 착한 막내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지. 그 여우 같은 것들이 아버지한테도 괜한 짓 하기 전에 이제 현실을 보시고 자식들 말 좀 들으세요. 이참에 시골집이며 땅 다 팔고 서울로 올라와서 자식들 곁에 사시면 아버지도 좋잖아요. 그래요. 자식들이 다 서울 사는데 아버지 연세에 어떻게 혼자 살아. 제가 우리 집 근처에 좋은 집으로 알아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울 올라오세요.
시누이와 아주버님은 본인들이 한 짓을 저에게 덤탱이 씌운 것도 모자라서 시아버지의 재산까지 노리고 서울로 모셔오겠다고 한 겁니다. 다시 생각해도 사람 같지 않아요. 남도 아니고 가족을 상대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시아버지도 자식이 둘이나 작당하고 말을 하니 그때까지는 당신이 정말 저를 잘못 본 건가 싶으셨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다 자식들에게 남기고 갈 재산, 조금이나마 아버지인 당신을 생각하고 멀쩡한 자식에게 남겨주겠다 마음먹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신 거예요. 평소에 친분이 있던 한방병원 원장님께 부탁해서 본인이 중풍에 걸려 쓰러진 것처럼 연기하신 겁니다. 본인이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정신도 없이 누워만 있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신 거죠.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시아버지는 그날로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주기로 했던 땅과 재산을 모두 다시 빼앗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내 돈 10원 한 장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알아.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거 제 생각 아니에요. 순자 전현이 이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뭐야? 내가 언제? 아버지 저 새끼 다 말 뻥이에요. 아버지 제 맘 아시죠?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끝까지 가관이었습니다.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시댁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모두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저와 남편은 저희가 모시겠다고 했는데도 시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실버타운 계약해뒀다. 내가 돈 있는데 뭐하러 며느리 눈치 보며 사니? 시아버지는 끝까지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지낼 돈만 남기시고 나머지 재산을 모두 다 막내인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 남기셨습니다. 단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시어머니와 당신의 제사를 누구보다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달라고 하셨어요. 현재 시아버지는 실버타운에 입주해 잘 지내고 계세요. 저와 남편은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으로 근처에 건물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제가 서울에 건물이 생길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아직도 포기를 못하고 매일같이 실버타운에 드나든다네요. 조금이라도 좋으니 시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요. 시아버지는 아예 실버타운 근처에는 오지도 말라며 자꾸 귀찮게 하면 지금 사는 집까지 뺏겠다고 엄포를 놓으셨대요. 물론 저나 남편에게도 연락이 와요. 어느 날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아버님께 잘 이야기해서 재산 좀 나눠달라. 그럴 때면 마음 약한 남편은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기가 받은 재산이라도 형과 누나에게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그러다 또 어떤 날에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본인 아버지 재산이니 당장 내놓으라고요. 네가 뭔데 나도 못 받는 재산을 네가 받아!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면서 양심이 있는 거야? 아무 때나 전화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붓는 시누이가 남편도 이제는 질리는지 제 핸드폰을 뺏어받아 남편이 대신 시누이에게 소리를 질러줍니다. 누나야말로 양심이 있냐? 그런 짓까지 버려놓고 어떻게 우리한테 전화할 수가 있어? 자꾸 이러면 아버지한테 말해서 누나 집까지 뺏을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남편처럼 마음 약한 사람이 진심으로 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날 이후에는 시누이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러다 또 속이 뒤틀리면 저에게 전화하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려니 해요. 정신 나간 사람들과 더 이야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저는 저대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죠. 저는 끝까지 제 재산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정도에서 행복하게 사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덥죠. 친정 부모님이 시골에서 과수원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일을 도우러 가면 더워서 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맛있는 과일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답니다. 저는 한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얼마 전에 시골로 내려왔어요. 풍경을 보기만 해도 자연 속에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저는 도시보다 시골이 훨씬 더 좋답니다. 사실 우리 가족이 시골에서 살게 된 계기는 다 저 때문이에요. 원래는 아빠는 서울에서 일하던 회사원이었어요. 제 위로는 2살 차이 언니가 있고 제가 크게 아프기 전까지는 다 같이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릴 때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오랜 기억은 거의 병원에서 있었던 기억들이에요.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 병원 싫어. 아픈 것도 싫어. 나 집에 갈래. 언니랑 아빠도 보고 싶어. 응? 나 수술하는 것도 싫고 그냥 언니랑 피자 먹으러 가고 싶어. 나 집에 갈래. 보내줘. 수영아, 엄마도 우리 수영이 데리고 집으로 가고 싶어. 그런데 수영이 내일 수술하잖아. 그거 끝나고 회복하면 엄마랑 같이 집에 가서 언니랑 아빠 보는 거야. 알겠지? 어렸을 때 저는 심장 쪽에 질환이 크게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멀쩡했는데 6살 때쯤 갑자기 크게 아프기 시작했대요. 아직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어린 시절인데 수술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 그 뒤로도 저는 조금만 무리하면 쓰러지거나 몸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수영이 병원비 때문에 받은 대출이 너무 많아. 이걸 언제 다 갚지? 우리 지금 사는 이 집도 팔아야 할 것 같아.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야. 애들도 2명이라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 여보, 우리 그럼 시골로 내려가는 거 어때? 수영이 건강 문제만 봐도 도시보다 시골이 훨씬 좋잖아. 공기 좋은 곳에서 살면 수영이한테도 좋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집이 비워져서 거기로 가도 되니까 돈도 아낄 수 있어. 무사히 수술이 끝난 것은 다행이었지만 제 병은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빚을 가져왔습니다. 워낙 큰 수술이라 수술비도 비쌌고 입원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빠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서울에서 사는 것이 힘들었다고 해요. 마침 그때가 시골에 살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이 비워진 상태였습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를 봐서라도 우리 가족은 시골로 가는 게 옳은 선택이었죠. 그렇게 시골로 내려간 저희는 행복하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작게 밭에서 농사하고 과수원도 하셨어요. 수영아, 집에 가자. 오늘 엄마가 학교에서 집에 오면 간식으로 수박 잘라놨다고 했어. 그거 먹고 언니랑 계곡 가서 물놀이 하자. 지혜야, 너도 갈래? 좋아. 언니 지혜랑 범수도 같이 가자. 계곡에서 놀다가 잠자리도 잡으러 가자. 나 너무 신나. 시골에서 사는 삶은 아주 즐거웠어요. 언니랑 친구들이랑 학교 끝나고 같이 놀러 다니던 기억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랍니다. 시골에서 사니까 제 건강도 아주 좋아져서 나중에는 무리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처럼 살 수 있을 정도였죠. 아무튼 그렇게 시골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저는 부모님을 따라 과수원 일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영이는 언제 결혼하려고? 언니는 결혼하니까 확실히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 너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어.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내 동생이 너무 아까워서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 때가 되면 하겠지. 근데 언니,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결혼해?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도 챙겨야 하잖아. 또 아이를 과연 내가 낳을 수 있을까? 요즘은 의학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괜찮지 않을까? 수영이 너 그래도 우리가 시골로 와서 건강도 많이 좋아졌잖아. 결혼해서도 시골에서 살면 되겠네. 언니, 누가 요즘 마누라 따라서 처가에서 사냐? 웃겨 진짜. 아, 됐어. 나는 결혼 안 할래. 몸도 아픈데 이런 나랑 누가 결혼하겠어? 그냥 내가 부모님 모시고 평생 살게. 언니는 똑똑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서 거기서 형부를 만나 결혼했어요. 다정하고 성실한 형부를 부모님도 많이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몸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제 기준이었습니다. 많이 봐줘야 정상인 수준이었고 조금만 무리해도 얼굴색 자체가 변했거든요. 부모님 농사와 과수원 일을 돕다 쓰러진 날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오히려 제가 결혼해서 집에 있는 것을 원하셨어요. 수영아, 엄마가 선자리 알아왔어. 여기 나가봐. 저쪽 마을 은행 다니는 사람 아들인데 괜찮대. 키가 조금 작고 못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의 된데미가 중요하잖아. 알지? 아유, 나는 결혼 안 해도 된다니까. 그냥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평생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는 내가 평생 모시고 산다고 해도 왜 싫대? 웃겨. 필요 없다고 했지. 엄마랑 아빠가 너보다 더 튼튼하고 사진 멀쩡한데 뭘 모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가정주부를 살아. 응? 엄마는 네가 평온한 인생을 살길 바란다고. 부모님은 계속해서 선자리를 들고 오셨는데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거절하고 혼자 살았는데 그런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니를 보러 서울에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어떤 남자 한 명이 제가 터미널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아, 여기로 가세요? 이 지역이 마침 우리 엄마 고향이라 저도 알거든요. 이렇게 보니 반갑네요.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커피라도 한 잔 마실래요? 아, 네, 좋아요. 이 지역이 작아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아, 제 이름은 박수영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지금 부모님 일을 돕고 있어요. 저는 김민석입니다.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남자의 어머니 고향이 제가 살던 동네였어요. 그렇게 마주 앉아 얘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떠벌리고 다녔던 저는 결국 이 남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단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수영이 네가 결혼한다니까 너무 행복해. 원래 이렇게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애들이 먼저 간다니까. 우리 두 딸이 드디어 다 결혼하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리고 시골에 사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시골은 동네가 좁아서 모두가 다 아는 사이잖아요.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도 건너 건너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결혼도 차근차근 양가 반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평생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니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장남이었고 2명의 동생들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겉모습도 멀쩡하고 직업도 사무직이라 안정적인데 왜 결혼하지 않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께 전화했어? 내가 안부 인사는 꼭 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결혼했으니까 사람의 도리는 해야지. 며느리가 먼저 전화하면 얼마나 시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안 그래? 그 이유는 바로 남편은 아주 지독한 효자였습니다. 결혼 전에도 부모님을 많이 챙기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안부 전화를 할 거면 본인이 하던가 꼭 저를 시키더라고요. 네, 어머님. 아, 그러셨구나. 네. 아, 맞아요. 우리 친정엄마도 그 소리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네. 그럼 이번 주 주말에 남편하고 같이 찾아뵐게요. 네. 문제는 시어머니 전화를 한 번 하면 무조건 최소 1시간은 넘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번 전화하면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했어요. 제가 아무리 전업주부여도 집안일이 할 게 많은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뺏기니 곤란했습니다. 딱히 저에게 시집살이 하는 것은 없었는데 이런 점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이것도 뭐 참으라면 참을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동서들이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있어서 여자들과 지내는 게 오히려 남자들하고 지내는 것보다 훨씬 편했거든요. 그래서 내심 동서가 2명이나 있으니 며느리들끼리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들은 이미 둘이 너무 친한 사이라 제가 끼어들기 힘들었습니다. 형님, 우리 시댁은 제사가 1년에 10번이에요. 원래 15번이었는데 저랑 동서랑 얘기해서 줄인 거니까 저희한테 고마워하셔야 해요. 아, 그리고 명절이나 제사 때는 전날에 미리 와서 음식 준비하는 게 이 집안 규칙이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음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 사다 먹는다고 하던데 그렇구나. 제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잘 모르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서울은 아주 어릴 때만 살았거든요. 시골 출신이라는 말은 저희도 들었어요. 저랑 작은 형님은 서울 토박이라 큰 형님이 참 신기해요. 시골에도 햄버거랑 피자 팔아요? 저는 살면서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거든요. 시골에서는 진짜 주식이 감자랑 고구마예요? 우리 나중에 아이들 데리고 형님네 집으로 가도 되는 거죠? 애들 농촌 체험학습 어디로 갈까 했는데 형님네 집으로 가면 딱 좋겠네요. 아, 네, 오세요. 마침 우리 집에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해서 아이들 오면 놀 거 많을 거예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동서들은 둘 다 서울 토박이었는데 은근히 저를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느낌상 우리 친정이 되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본인들도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결혼 생활이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래도 친언니도 서울에 거주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했습니다. 당신 또 처형집에 갔다 왔어?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을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리 집에 가자고 할 때는 피곤하다고 하더니 처형집은 왜 이렇게 자주 가?
언니가 나 기력 보충하라고 백숙 먹으러 오라고 해서 다녀왔어. 당신 것도 챙겨줘서 그거 들고 오느라 힘들었어. 시댁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잖아. 처형 집에 갈 시간에 우리 부모님 얼굴도 보고 와. 우리 엄마도 당신 먹으라고 반찬 많이 챙겨주잖아. 이런 시어머니 또 없다? 알겠어. 내가 시댁에 자주 가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 친정에 얼굴 비추고 그래. 매번 나만 효도를 하는 것 같잖아. 우리 부모님도 당신 얼굴 보고 싶다고 하더라. 나는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리고 나도 당연히 처가 가고 싶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리도 멀고 가려면 시간을 내야 하니까 그런 거잖아. 당신은 왜 매번 내가 우리 집 얘기를 꺼내면 그렇게 친정 얘기를 해? 사람 답답하게. 답답한 게 아니라... 됐다. 아니야, 내가 말을 잘못했네. 싸우지 말자. 다음에 내가 시댁에 가서 얼굴 비추고 올게. 연락도 서로 자주 하는 걸로 하자. 남편은 제가 언니네 집에 다녀오면 자꾸 시댁에도 방문하라고 했어요. 결혼한 며느리인 사연자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친언니 집에 가는 거랑 시댁에 혼자 가는 거랑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이나 친정 얘기를 시작하면 결론은 싸움으로 가는 대화가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딱히 저를 못살게 군다거나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는 분들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명절이나 제사는 꼭 챙기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으면 미리 가서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라 종일 음식을 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여보, 나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것 같아. 지금 머리가 핑핑 돈다. 내가 조금 무리하면 이러더라고. 아무래도 아까 부엌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데 계속 요리하느라 신경 써서 그런가 봐. 그래? 알겠어. 자, 여기. 우리 집이 명절이랑 제사를 유독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 당신이 이해해줘.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우리 먹을 음식도 챙기고 좋잖아. 그렇지? 워낙 준비해야 하는 음식의 종류가 많아서 나중에는 명절이나 제사가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모여야 해서 편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혼했으니 며느리 도리로 군말 없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과수원 일이 갑자기 잘 되면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같이 일을 도우러 가자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거기까지 언제 내려가? 내가 일이 바쁜 거 알잖아. 나도 당연히 돕고 싶어.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일 돕고 올라오면 나는 언제 쉬어? 뭐? 당신 말 진짜 섭섭하게 한다. 나는 힘들어도 당신의 집안 명절이나 제사 때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해? 우리 부모님이 언제 매달 내려오라고 했어? 이번만 부탁한 건데 왜 그렇게 말해? 나는 밖에서 일하느라 바쁘잖아. 내가 당신하고 같아? 내가 가기 싫다고 한 거 아니잖아. 당연히 나도 가고는 싶어. 그런데 지금 겨우 주말에만 쉬는데 그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자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지. 그럼 나 데려다주고 당신은 올라가. 그러면 되겠네. 우리 부모님한테는 급한 일이 있다고 내가 말할게. 그럼 됐지? 제가 시댁에 하는 것처럼 남편도 친정의 도리를 다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우리 친정 일에는 진심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너무 속상했지만 언니에게 말했더니 남자들이 원래 그렇다고 저보고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친정에 가서 일을 도왔는데 너무 다행인 것은 친정 부모님께서 하던 과수원이 크게 성공했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엄마, 이게 다 뭐야? 우리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와? 세상에, 나 살면서 우리 과수원이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거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지? 맞아. 우리가 이번에 복숭아가 대박인 거 있지? 너희 아빠랑 나랑 고심해서 복숭아를 키웠더니 이게 그렇게 맛있어. 너도 올라갈 때 몇 박스 가져가. 가서 시댁이랑 주변에 드려. 실제로 과수원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이 얘기를 시부모님 앞에서 했더니 시어머니가 크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 과수원이 잘 되면 진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던데 다행이구나. 사돈께서 열심히 일하시더니 이렇게 성공하셨네. 이제 우리 새아가가 임신만 하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남편하고 같이 노력 중인데 도저히 우리 부부에게 아기가 찾아오질 않아요. 병원에서는 제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하던데 남편하고 요즘 시험관을 통해 가질까 생각하고 있어요. 시험관으로 가지면 몸이 더 약해지지 않을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나저나 세아가 이건 아들한테 비밀로 하고 들어주렴. 조심스러운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둘째 내가 이사 간다고 하던데 조금 보태준다고 말했거든.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어느 정도가 필요하세요? 저도 제가 일하는 건 아니라 친정 부모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해서요. 너무 많은 돈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고 딱 이사에 필요한 만큼이면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니? 일단 아들한텐 비밀로 해다오. 부모가 돈이 없어서 며느리에게 빌린다는 것을 알면 속이 어떻겠니? 시부모님은 우리 친정 부모님의 과수원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듣자 돈을 조금씩 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날이 갈수록 빌리는 돈이 많아졌고 심지어 갚는 기한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야. 자꾸 남편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가더라고. 엄마한테 슬쩍 말하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말래.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돈을 갚는 것도 적은 것 같더라. 괜히 시댁에 밉보여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일단 너한테 또 빌려달라는 말 하면 이제 둘러대. 이래서 잘 사는 거 너무 티내면 안 좋다고 하는 건가 보다. 친언니의 조언을 받고 이 뒤로는 시어머니가 친정에 관해 물어도 말을 돌리고는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저에게 대놓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여기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몰랐답니다. 한편 저와 남편은 둘 다 아이를 원했어요. 저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아이를 낳아 똑같이 행복하게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낙 몸이 좋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아기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연으로 임신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시험관으로 임신하더라도 사모님 몸이 약하니까 만약 임신하게 된다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그건 꼭 명심하시고 아이를 가지셔야 해요. 알겠죠? 자연 임신이 힘드니 시험관으로 가지려고 했는데 문제는 제 몸이었어요. 워낙 몸 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라 임신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에 대한 갈망이 매우 컸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결정했어요. 엄마, 아이가 왜 안 생기는 걸까? 나는 시험관도 한 번에 될 줄 알았어.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나 너무 속상해. 남들은 원하지 않아도 생기는 게 악이라고 하던데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수영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 다 사람은 자기의 때가 있는 거야. 너무 아기에 대해 생각하면 오히려 안 생겨.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아기도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몇 번의 시도를 했는데도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았어요. 속상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하소연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남편과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고 결국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어떡해. 나도 이제 엄마가 되는 거야? 나 너무 기뻐. 믿기지 않아. 내가 엄마라니. 나 이 아기 낳으면 진짜 소중하게 키울 거야. 나 닮아서 어디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그럼 나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얘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기 건강 걱정이 웬 말이니? 네 몸이나 걱정해라. 엄마는 네 아기보다 네가 더 걱정이야. 내 새끼.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은데 괜히 시험관으로 임신해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엄마가 보약 보내놨으니까 꼭 먹어. 알겠어? 보약을 또 보냈어? 이러다 나 보약을 무슨 물처럼 마시겠어. 엄마 덕분에 우리 집은 지금 영양 과다야. 시댁에선 나 임신해도 축하한다고 하고 아무 지원도 안 해주던데 역시 엄마밖에 없다. 제가 임신하고 섭섭했던 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물론 임신했다고 시댁에서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게 당연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 섭섭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동서들과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제사 전날이라 며느리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임신한 상태라 계속 오래 앉아 있으며 그렇게 몸이 힘들더라고요. 또 저는 특별히 입덧을 굉장히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다 계속 화장실로 가서 위액을 뱉고 있었죠. 아가, 괜찮니? 입덧 때문에 힘들구나. 너무 힘들면 작은 방에 가서 누워있으렴. 나머지는 우리가 할게.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걱정이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걱정하시며 쉬라고 해주셨어요. 웬만하면 저도 옆에서 같이 음식을 했을 텐데 입덧도 그렇고 유난히 저는 어지럼증이 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임신했을 때 증상이 심했던 분들이 있으시죠? 병원에서도 저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할 정도라 유난히 조심했는데 그 모습이 동서들에게는 안 좋게 보였나 봅니다. 형님, 나오셔서 식사라도 하세요.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오히려 더 어지럽지 않아요? 적당히 몸이 움직여야 아이도 더 좋아해요. 엄마가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답답하니까 나오세요. 맞아요. 저도 임신했을 때 누워 있었더니 병원에서 몸을 조금 움직여야 아이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나오셔서 뭐라도 드세요. 아, 또 입덧이라고 못 먹으려나? 아, 지금 나갈게. 이걸 다 만든 거야? 고생했네.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 제사 때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상태로 올게요. 아니다. 네 몸이 우선이지.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렴. 자, 일단 우리 뭐라도 먹자. 입덧이라 먹을 수 있겠니? 못 먹겠으면 그냥 들어가서 있어. 동서들은 표정도 좋지 않아서 제가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이의 존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다 동서들과 사이가 더 나빠진 계기가 발생했어요. 바로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여름 휴가로 같이 강원도 강릉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우리 부부는 여행에서 빠지기로 했죠. 이게 화근이 되어 동서들과 아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형님, 저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우리 다 임신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가 강릉까지 걸어서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차 타고 갈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래도 장남 부부잖아요. 지금 시부모님을 둘째랑 셋째 아들 부부가 모시라는 거예요? 아, 동서, 내가 건강한 몸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나는 원래 어릴 때 크게 아파서 무리하면 안 돼. 이번에도 병원에 말했더니 나한테 무리하면 안 된다고. 여행은 무리라더라. 괜히 갔다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다들 여행은 잘 다녀요. 형님, 가족여행은 쏙 빠지고 나중에 따로 태교여행 가는 것은 아니죠? 이번에 안 가실 거면 비용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부모님 비용을 형제들이 나눠내기로 했는데 형님네가 빠지면서 부담하는 비용이 늘었거든요. 우리 부부는 안 가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게다가 내가 몸 상태가 임신한 상태잖아. 시부모님도 이해하는 걸 왜 동서가 나한테 이러는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 어쨌든 가족들이 같이 가는 여행에 형님네가 빠지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쓰려고 했던 비용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우리 입장에선 부담이고요. 형님은 돈 내고 안 가면 오히려 이득 아닌가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여행에서 빠지겠다고 하니 둘째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안 가는 대신 돈을 내라는 말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끊고 퇴근한 남편에게 말했죠.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을 내라고? 그럴 거면 그냥 우리도 가자. 여보, 많이 무리야? 내가 휴게소마다 서서 당신 상태 살필게. 그리고 강릉 가서 바다를 보며 기분 전환도 되고 오히려 좋지 않을까? 어차피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도 병원이 있을 거야. 뭐? 당신의 돈을 안 낼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어떡해? 너무 당황스럽다. 병원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던데 당신은 오히려 가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내 걱정 안 해? 에이 여보, 당신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우리가 어디 미국이나 호주를 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강릉에도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만약에 힘들면 병원 가면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이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아질까 봐 그런 거야. 화났으면 미안해. 남편은 그 뒤로도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말에 넘어가서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남편의 차를 타고 편하게 이동했는데 확실히 휴게소마다 정차하니 편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남편 말대로 바다를 보니 확실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그날 밤에 일어났어요. 세아가 몸이 안 좋아도 옆에 앉아있기라도 해라. 그래도 모처럼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 왔는데 분위기는 망치지 말자. 응? 너무 힘들면 들어가도 좋아.
숙소에서 술과 음식을 마구 사서 시댁 식구들은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입덧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어요. 음식 냄새를 맡으니 자꾸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두통도 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 일어났더니 셋째 동서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형님, 일어나신 김에 저쪽에서 저희 술 좀 가져다 주세요. 맥주 3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동서는 그렇게 말하고 몸을 돌려 재밌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했지만 맥주만 가져다 주고 방에서 쉬려고 했어요. 그렇게 술이 있는 베란다로 나가서 술을 가져오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떡하지? 여보. 저는 순간 몸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넘어지면서 발목도 헛디뎠고 손으로 술두를 잡아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괜찮아? 여보! 엄마, 아버지! 119 불러주세요! 수영아, 정신 차려! 수영아!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는데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19가 와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죠. 정말 다행히 저도 아이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놀랐는지 배가 무척 뭉쳤고 저도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발목도 분슬러지고 넘어지며 허리와 골반이 삐어서 움직이기 힘들더라고요. 수술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몸에 무리가 가긴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형수님한테 술을 가져오라고 시켜서 이 사단을 만들어? 그냥 당신이 가져왔으면 되잖아. 형수님, 괜찮으세요? 임신한 몸인데. 괜찮아요, 서방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가 놀랐는지 태동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무리가 갈 정도는 아니에요. 동서, 나는 괜찮아.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동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119에 실려간 거라 가족들이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딱 2명의 동서만 빼고요. 동서들은 쓰러져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저를 가족들 몰래 째려보았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모른 척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런저런 매우 걱정하셨어요. 아가 괜찮니? 그러게 너무 힘들면 여행 안 와도 된다고 했잖니. 아니 그렇다고 네 탓을 하는 건 전혀 아니란다. 앞으로 혹시 조금이라도 힘들면 제사랑 명절 때 오지 마. 응? 아기 낳고 네 몸이 우선이지. 시어머니의 배려 덕분에 저는 여름에 갔던 가족여행 이후로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동서들의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죠. 동서들은 제가 일부러 꾀를 내어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게다가 강릉에서 다쳐서 응급실에 간 것도 일부러 한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제 태교가 우선이니 일단 모른 척했어요. 강릉에서 돌아온 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셨어요. 처음에는 제 몸 상태에 대해 걱정하더니 바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조금 부족해. 새아가 친정에 어떻게 부탁할 수는 없니? 이번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가족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시아버지랑 시동생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이잖니. 며느리들도 같이 하는 사업이니 잘 될 일만 남았단다. 일단 저는 확실히 할 예정은 없어요. 곧 출산이고 다른 일에 신경 쓰고 싶지는 않아서요. 그리고 돈도 제가 부모님께 또 부탁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함부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알겠다. 아쉽긴 하네. 이건 분명 되는 사업이고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이라는 건 이렇게 힘을 합쳐야 할 때 서로 돕는 게 가족이거든. 세아가 너는 그걸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알겠다. 말을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이 동서들도 합쳐서 다 유통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골에 있는 농작물이나 과일 등을 유통하는 걸 한다고 하던데 누가 봐도 우리 친정과 협업하면 시댁만 좋은 현상이었어요. 제가 살짝 봤더니 너무 허술했고 무엇보다 저는 진짜로 태교에 신경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시어머니는 대놓고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 때문에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자금을 원하길래 그것도 거절하고 저도 불편한 마음으로 있던 도중이었어요. 그러다 오늘 제가 제보한 사연에 절정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명절이나 제사는 빠졌는데 문제는 시아버지의 생신이었습니다. 하필이며 그때가 또 시아버지의 환갑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시아버지의 환갑에는 무조건 참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앞두고 둘째 동서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형님, 이번에 시아버지 환갑인 거 아시죠?
이번에도 몸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나요? 그래도 환갑이잖아요.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 동서, 안 그래도 시아버지 환갑은 나도 가려고 했어.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야 해? 내가 내 돈으로 차라리 출장 뷔페를 부를게. 동서들도 음식 준비하는 거 힘들지 않아? 어머?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님, 그래도 환갑인데 며느리들이 준비해야 할 도리에 맞는 거죠.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대접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형님 혹시 또 쓰러지실 것 같아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번에도 그렇게 쓰러지셔서 저랑 동서가 얼마나 눈치 보였는지 아세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진짜 어지러워서 그런 거였어. 그리고 아무 일 없으니 오히려 다행 아닌가? 나도 그래서 셋째 동서한테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잖아. 아무튼 내가 내 돈 내서 뷔페 부리려고 했는데 동서들이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 그럼 끊을게. 동서들과 한마디 이상 얘기하며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것만 보고 들어도 모자란 태교를 이렇게 불쾌하게 지내고 있으니 우리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마침 저만 사업에서 빠져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던 것처럼 전날에 가서 미리 동서들과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조심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무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동서들은 그런 제가 꾀를 부린다고 생각했는지 또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큰형님, 하기 싫으시면 그냥 오지 말지 그러셨어요. 지금 당근 하나를 몇 분째 썰고 계세요? 차라리 그냥 저랑 작은 형님이 다 하게 두지. 제가 할 테니까 가서 쉬세요. 어? 아니야, 내가 할게. 동서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잠깐 순간적으로 배가 땡겨서 그랬던 거야. 지금 내가 만삭이라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 곧 아기가 나올 거라 그런가? 아, 그래요? 초기도 아니고 만삭이면 오히려 움직여야 좋은 거 아닌가? 맞지, 동서? 우리도 그랬잖아. 그래서 원래 막달에는 사람들도 일부러 움직이고 그러던데. 형님, 그러면 여기 와서 칼질 계속해주세요. 여기 양파 다 다듬어주세요. 이거 하면 오히려 배가 안 뭉칠걸요? 동서들은 그날따라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는 게 참 많았습니다. 그동안 제 몸 상태를 이유로 명절과 제사 때 얼굴을 비추지 않아 불만이 많이 쌓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더 보란 듯이 몸을 움직였어요. 앓는 소리를 하기 싫었던 것도 있었고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동서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이 많았어요. 시킨 대로 일하는 도중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배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순간 이건 무조건 진통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언니가 저에게 말하길 진통이면 딱 안다고 했었거든요. 이제까지 겪어본 적 없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악소리를 내며 저는 부엌 한 구석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식은땀이 비오듯 오기 시작했죠. 남편이나 시부모님을 부르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집에 동서들과 저만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아무리 미워해도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당연히 걱정하지 않나요? 인간 대 인간으로 길 가다 사람이 쓰러져도 돌아보는데 동서들은 제가 큰 소리를 내며 쓰러져도 제 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사람이 아파서 끙끙대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동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동서들을 불렀는데 동서들은 듣고도 모른 척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충격적인 대화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듣기 싫어. 전혀 또 꾀병 부리네. 진짜 뭘 저렇게 아프다고 난리야? 혼자만 임신해? 동서도 나도 출산 경험이 있는데 저러는 거 너무 꼴 보기 싫어. 왜 저러는 거야? 누가 보면 혼자만 임신했어. 저 정도는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요. 아니 적당히 해야지. 저번에도 저래놓고 온 가족이 응급실로 데려갔더니 아무 문제도 없었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몰라요. 맥주 하나 가져다 달라고 했다가 이번에도 그럴걸요?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사업도 자기만 쏙 빠졌더라. 이러다가 우리 잘 되면 콩고물이라도 얻으려고 난리치겠지? 그때 가서 친한 척 껴달라고 하면 모른 척하자. 진짜 어쩜 저렇게 얄미운지 몰라. 시골 출신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저렇게 쓰러져 놓고 또 응급실 데리고 가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할 게 뻔해요. 그냥 무시하고 우린 계속 텔레비전이나 봐요.
저 대화를 듣는데 너무 속상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이건 아무리 봐도 진통이 맞았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는데 동서들은 끝까지 저를 모른 척했어요. 부엌의 차가운 바닥에서 저는 그렇게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저를 깨우는 느낌은 들었는데 도저히 눈이 떠지질 않더라고요.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있던 엄마는 제가 눈을 뜨자 오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수영아. 아이고, 내 새끼. 우리 딸 괜찮아? 엄마는 네가 죽는 줄 알았어. 아이고, 내 새끼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수영아.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네 아버지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네 얼굴만 쓰다듬고 있었어. 오는 엄마 옆에는 아빠도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순간 제 배로 시선이 갔어요. 그런데 배가 심하게 훌쭉했습니다. 만삭이라 누워도 배가 볼록했었는데 누가 봐도 제 배는 평평했어요. 엄마, 내 아기는? 왜 내 배가 훌쭉해? 우리 아기 어디 있어? 수술한 거야? 지금 신생아실에 있어?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된 거야? 어? 제가 묻는 말에 엄마와 아빠는 엉엉 울며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자 간호사가 제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잠시 후에 들어왔고 저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 환자분 충격이 크시겠지만 사실을 알려드려 해서요. 환자분이 쓰러지면서 뱃속의 태아는 그대로 사산했습니다. 진통을 느끼셨을 때 바로 병원으로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는 하늘로 보내주었습니다. 환자분도 상태가 심하게 안 좋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요. 앞으로 며칠 더 입원하시고 회복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이 크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저는 의사의 말에 머리가 울리면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멍하게 있다 며칠이 지나니 현실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뒤로는 마치 제 눈이 수도꼭지가 된 것처럼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아니 건들지 않아도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여보, 나도 충격이 크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당신을 발견한 게 우리 엄마야. 엄마도 너무 충격이 크셔. 마음 잘 추스르고 다시 기회를 노리던지 하자. 뭐? 기회? 나는 지금 우리 아기를 잃고 제정신이 아니야. 무슨 기회? 이렇게 다시 기회를 가져도 또라이 같은 너희 집안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을까? 어? 내가 어쩌다 그렇게 정신을 잃었는지 알아? 뭐? 또라이? 지금 당신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시댁을 그렇게 말해?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당신도 지금 하늘로 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힘든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이거 심하잖아. 차라리 하늘로 보내지 그랬어. 죽게 냅두지. 왜 살려? 우리 아이가 없으면 나는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그리고 진통으로 쓰러진 사람을 방치하는 게 또라이가 아니면 뭔데? 뭐냐고! 당신 재수씨들 그년들 미친년들이야. 내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을 무시해? 어? 저는 남편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처음 듣는 소리인지 매우 당황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재수씨들이 당신이 쓰러졌는데 모른 척했다고? 난 전혀 몰랐어. 엄마가 급하게 전화해서 들은 게 다야. 됐어. 나는 당신네 집안 식구들 한 명도 얼굴 보기 싫어. 우리 이혼하자. 나 도저히 당신하고 엮이기가 싫어. 그렇게 효도 좋아하는 당신은 혼자 효도하면서 살아. 내가 이제껏 아기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안 돼. 이혼해. 이러다 나 정신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 제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친정엄마가 복도에서 병실로 들어왔어요. 저는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강릉에서 있었던 일도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혼자 효자짓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 집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내가 시댁에 가서 얼마나 노동했는지 죄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다 내뱉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이혼할 목적으로 말했으니 속이 아주 편안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 엄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나는 이제 이런 미친 집구석에서 며느리 짓 하기 싫어. 못해. 엄마는 표정이 왜 그래? 내가 그동안 숨겨서 미안해. 엄마한테는 차마 내가 이런 집구석의 며느리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 나는 내 새끼가 이런 짓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사돈이 돈을 요구하며 그대로 주고 있었어. 네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우리 과수원 얘기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 나는 우리 수영이가 몸도 아픈데 미움받게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데. 뭐?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시어머니가 돈을 달라고 했었어?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야. 이게 무슨... 당신이 말해봐. 당신은 알고 있었어? 이번에도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면서 하도 앓는 소리를 하길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농장이랑 과수원이랑 심지어 마을 대부분 농장을 거래처로 소개했어. 그래서 지금 너희 시댁 거래처는 거의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래?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알고 봤더니 시부모님들은 우리 친정 부모님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새로 시작한 사업 관련해서도 우리 부모님에게 접근했었대요. 뭐 자식들에게 쓸 돈이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나는 그 돈이 우리 수영이를 위한 줄 알았지. 그런데 막상 내 새끼는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어?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심지어 너희 시댁 식구들이 하는 유통사업에 내가 제일 큰 거래처로 계약도 맺었어. 진짜 미친 집구석 아니야? 나 못 참아. 당장 변호사 선임해. 그리고 당장 계약 파기해. 아니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친언니를 선두로 우리 아빠와 형부까지 나서서 저는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저는 깊게 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엿들었는데 시댁은 철저하게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심지어 동서들까지 저를 찾아온 거 있죠. 세아가 내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니? 우리 지금 거래처가 다 끊기면 여기에 들어간 돈이 워낙 많아서 온 가족이 만하게 생겼어. 그러니 한 번만 도와주렴, 응? 형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 지금 사업에 들어간 돈을 포함해서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저 이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고 살게요. 제발요. 저 대출 받아서 투자한 사업이에요. 저 이혼당하면 갈 곳이 없어요, 형님.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그렇게 형님이 쓰러졌는데 모른 척한 거 평생 뉘우치며 살게요. 제발요. 수영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해. 어? 이렇게 헤어지기엔 너무 아쉬워. 내가 사업하고 돈 때문에 너한테 이러는 건 아니야. 물론 저는 저렇게 찾아와서 말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로 있을 때 잘하지? 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특히 동서들한테는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말해서 마을 사람들의 거래도 모조리 끊게 했어요. 동서들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제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잘 됐어. 이제 그냥 혼자 부모님하고 이렇게 시골에서 살아. 너 몸도 안 좋아서 괜히 임신했다가 아기 낳았으면 평생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아기가 좋으면 언니 아기도 있잖아. 조카들 보면서 위안 삼아. 알겠지? 맞아. 육아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나는 그냥 조카들 보면서 만족하려고. 나도 이렇게 시골에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느껴져. 엄마랑 아빠 모시면서 살아야지. 그 미친 집에서 며느리로 계속 살았으면 나는 도저히 못 버텼을 것 같아. 이렇게 저는 저 미친 집안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통쾌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그래서 부모님 댁으로 내려와 살고 있어요. 다시 시골로 오니까 몸도 마음도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마 평생 이렇게 부모님과 살 것 같아요. 저는 현재 무척 만족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